퇴직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걸요. 가끔 딸아이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또 무슨 이상한 메시지는 아닐까? 또 누가 우리 딸을 속이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듭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보다 아이들이 잃는 돈이 더 빠른 세상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고요. 눈만 조금 돌리면 누군가의 절박함을 노리는 검은 손길들이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도 제 가슴에 생채기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겪은 이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예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이름은 김석진이고 올해 65입니다. 퇴직한 지 이제 3년이 됐고 아내와 둘이서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딸 하나뿐입니다. 이름은 연수, 올해 33입니다. 어릴 적부터 똑 부러지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유치원 다닐 때 일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연수가 용돈을 받으면 꼭 돼지 저금통에 넣었거든요. 친구들은 다 과자 사 먹고 장난감 사는데 우리 연수는 꼭꼭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저금통을 열어서 은행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아이가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일기장을 매일같이 썼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연수가 일기장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이 칭찬해 주신 이야기. 글씨도 참 반듯하게 썼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반장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연수를 믿고 맡기셨죠. 집에 오면 학급 일로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밤늦게까지 해결 방법을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연수야, 넌 착한 아이야. 그렇게 남을 생각하는 내가 아빠는 자랑스럽다. 연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아빠도 회사에서 착하게 살잖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평생 정직하게 산 게 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주말마다 카페에서 일했는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옷 사고 화장품 살 때도 연수는 꿋꿋하게 저축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스스로 벌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 장학금 받을 거야. 그리고 부족한 건 내가 번 돈으로 낼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연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연수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녔고 저는 그런 딸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연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월급 받으면 꼭 저축할 거야. 그래서 내 집 마련할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아빠가 응원할게. 그 뒤로 연수는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회식도 꼭 필요한 것만 가고 옷도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갈 때도 연수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껴서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아내도 자주 말했습니다. 여보, 연수한테 좀 돈 쓰라고 해요. 젊을 때 좀 놀아야지. 그래도 애가 알아서 하는데 뭐라고 할 수 있나? 그래도 너무 아끼잖아요. 옷도 몇 년째 똑같은 거 입고. 저도 걱정이 됐지만 연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뿌듯해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연수는 30이 됐고 저는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며칠은 정말 허전했습니다. 35년을 다닌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집에만 있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여유롭게 살아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뭔가 허전하네. 연수도 이제 다 컸고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아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소일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동네 한 바퀴 걷곤 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연수는 여전히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와 아내는 조용히 노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연수가 좋아하는 반찬도 많이 만들곤 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많아. 내가 언제 다 먹어? 괜찮아. 남은 건 싸가지고 가. 회사에서 먹고. 엄마는 맨날 이래. 나 살찌게 하려고 그러지? 모녀가 웃으면서 떠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평생 바라던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쯤이었습니다. 연수가 저녁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이제 내 집 마련하려고 해. 아내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벌써? 돈이 얼마나 됐는데? 3년 동안 모았어. 전세 자금 대출 받으면 괜찮은 원룸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기뻤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야무지게 자기 집을 마련하려 한다니 대견했습니다. 그래, 좋은 집 알아봐라.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 괜찮아.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해. 중개사무소 가면 수수료도 비싸고 해서 나 직거래로 알아보려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직거래? 그게 뭔데? 엄마, 요즘 다 그렇게 해. 집주인이랑 직접 거래하는 거야. 중개사 안 끼고. 그때 저는 직거래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 괜찮겠거니 했던 겁니다. 아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알아보고. 좋은 집 찾으면 엄마한테도 사진 보여줘. 알았어, 엄마.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연수 이제 다 컸네요. 그러게. 벌써 자기 집을 마련하겠다니. 근데 여보, 직거래라는 게 괜찮은 건가요? 글쎄, 요즘 애들이 다 그렇게 한다니까 괜찮겠지. 연수가 워낙 꼼꼼한 애니까 알아서 잘할 거야. 저희는 딸을 믿었습니다. 연수는 어릴 때부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아이였으니까요. 설마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한 달쯤 연수는 가끔씩 저희에게 집 사진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여러 집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보면서 이것저것 조언을 해줬습니다. 연수야, 이 집은 화장실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엄마, 원룸이 다 그래. 그래도 화장실은 좀 넓어야 불편하지 않지. 모녀가 집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정겨웠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수가 흥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연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좋은 집 찾았어. 그래? 어디? 강남구 쪽인데 원룸이 완전 깨끗하고 역세권이래. 그런데 가격이 진짜 싸.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인데? 전세 1억에 관리비 5만 원. 아내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강남에 1억? 그게 말이 돼? 엄마, 직거래라서 그래.
중개 수수료 없으니까 집주인이 훨씬 싸게 내놓는 거야.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직거래라고 해도 강남에 1억은 너무 쌌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싼데? 연수한테 조심하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 내가 전화해 볼게. 저는 연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수야, 아빠야. 응, 아빠. 아까 엄마한테 말씀드렸지? 좋은 집 찾았어. 그래. 근데 연수야, 너무 싼 거 아니야? 강남에 1억이라니. 아빠, 요즘 직거래가 그래. 나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리뷰 찾아보니까 진짜 좋더라. 집주인도 엄청 친절하고. 그래도 아빠는 걱정이 너무 많아. 나도 꼼꼼히 알아보고 있다니까. 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딸이 성인이고 또 제가 요즘 세상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글쎄, 연수가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여보, 그래도 너무 싼 것 같은데. 나도 그래. 근데 뭐라고 더 할 수가 없네. 요즘 애들한테 이러면 꼰대 취급받잖아. 아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연수가 워낙 조심스러운 애니까 알아서 잘하겠죠. 저희는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집 생각이 났습니다. 1억짜리 강남 전세.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연수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내일 그 집 보러 갈 거야. 그래? 집주인 만나기로 했어? 여기서 연수가 한 말이 제 등에 식은땀을 흐르게 했습니다. 아니, 집주인이 지방에 계셔서 못 온대. 대신 집 비밀번호 알려줬어. 혼자 보고 오라고.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연수야, 그거 이상하다. 집주인이 왜 자기 집 비밀번호를? 아빠, 요즘 그래. 집주인 바쁜 사람 많잖아. 믿고 거래하는 거지.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건. 아빠, 걱정 마. 나도 조심할게. 낮에 갈 거니까. 저는 불안했지만 딸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딸이 저를 답답하게 생각할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도 조심해서 봐. 혼자 가지 말고 친구랑 같이 가. 알았어, 아빠.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연수가 내일 집 보러 간대. 그래요? 집주인 만난대요? 아니, 집주인이 못 온다고 비밀번호 알려줬대. 아내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 비밀번호를요? 그게 말이 돼요? 나도 이상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는데.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연수가 워낙 자신 있게 말해서. 그날 밤 저와 아내는 둘 다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 연수 걱정이 됐습니다. 아내가 중간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여보,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 나도요. 자꾸 연수 생각이 나요. 내일 연수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볼까? 그럼 연수가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고민했지만 결국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쯤이었을까요? 저와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연수야, 집 잘 봤어?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연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집이
문이 안 열려. 뭐? 비밀번호가 틀린 거야? 응. 계속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했어. 저도 옆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뭐래? 집주인이 지금 다른 사람도 보러 오고 있대. 그래서 경쟁이 심해서 먼저 계약금이라도 보내면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고 나한테 주겠대. 아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수야, 절대 보내면 안 돼. 그거 사기야. 저도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연수야, 아빠야. 절대 돈 보내지 마. 그거 100% 사기야. 근데 아빠, 지금 안 보내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대. 집주인이 계속 연락 와. 연수야, 정신 차려. 집 문도 안 열리는데 무슨 계약을 해. 그거 사기야. 하지만 그때 연수의 다음 말이 저희 부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나 이미 보냈어. 뭐? 계약금이랑 보증금 다 보냈어. 1,000만 원. 다.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언제? 언제 보냈어? 방금. 집주인이 급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근데 아빠, 보내고 나니까 연락이 안 돼. 메시지도 차단됐어. 전화도 안 받아. 그리고 연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울음소리는 제 평생 들어본 울음 중에 가장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나 어떡해? 내가 3년 동안 모은 돈, 다 날렸어. 아빠, 나 진짜 바보 같지? 아내가 전화기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서 전화기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연수야, 지금 어디야? 그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어. 거기서 움직이지 마. 아빠가 지금 간다. 저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내에게 여기 있으라고 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1시간 가까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딸이 낡은 건물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진짜 바보야. 아빠 말 들을걸. 3년 동안 모은 돈인데.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면서 겨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기꾼을 당장 찾아가서 목을 비틀고 싶었고 동시에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집주인이 신분증 사진도 보냈었어. 등본도 보냈고. 그래서 난 진짜인 줄 알았어. 다 위조한 거야. 나 진짜 멍청하지. 어떻게 이런 것도 못 알아봐.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아내도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연수가 3년 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 비밀번호 얘기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면서 제대로 말리지 못했잖아요.
내일 경찰서 가봐야겠어. 그날 밤 저희 부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연수 방에서는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갔습니다. 딸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따라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딸의 휴대폰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번호 대포폰이네요. 계좌도 대포 통장이고요. 그럼 추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렵습니다. 범인은 이미 돈을 빼내서 다른 계좌로 옮겼을 거고요. 신분증이나 등본도 다 위조된 거예요. 요즘 이런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돈은 못 찾나요?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이런 전세 사기가 정말 많아요.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나요? 많죠. 특히 20, 30대 젊은 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세요. 처음 집을 구하는 분들이 주요 표적이 되거든요. 사기꾼들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와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연수야, 일단 신고는 해뒀으니까. 혹시라도 연락 오면 바로 알려줄 거야. 아빠, 나 정말 한심해. 3년 동안 모은 돈을 하루 만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돈 찾기 어렵대. 대포폰이고 대포 통장이라서.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연수가. 일단 신고는 해뒀어. 근데 기대하기는 어렵대. 3년이에요, 여보. 3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인데. 저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비밀번호 얘기 들었을 때부터 이상했어. 그때 더 확실하게 말렸어야 했어. 그날 저녁 연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문 앞에 밥을 갖다 놨지만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연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여보, 들어가 볼까요? 아직은 혼자 있고 싶을 것 같아. 그래도 저희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휴가를 냈습니다.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 앞에 가서 밥을 갖다 놨지만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연수야, 아빠야. 들어가도 되겠니?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딸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수야.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수야, 아빠가 도와줄게. 1,000만 원 아빠가 모아줄게. 아빠.
아빠도 이제 퇴직하셨는데 무슨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하셔야 하잖아. 괜찮아. 아빠 퇴직금 있잖아. 조금씩 쓰면서 너도 도와줄 수 있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건 아빠랑 엄마 노후 자금인데 나 때문에 그걸 쓸 순 없어. 연수야, 넌 내 딸이야. 아빠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뭐가 이상해.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고마워. 근데 나 진짜 바보 같아. 어떻게 이런 것도 못 알아봤지? 아빠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비밀번호 얘기 들었을 때 내 잘못 아니야. 그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야. 신분증도 위조하고 등본도 위조하고. 근데 아빠, 집 문이 안 열리는데도 나는 왜 그렇게 쉽게 돈을 보냈을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가.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연수야, 그 사람들이 너를 급하게 만든 거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게 사기꾼들의 수법이야. 딸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연수야, 넌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 유치원 때 돼지 저금통에 용돈 모으던 거 기억나니?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매일 일기 쓰고 중학교 때는 반장하면서 친구들 걱정하고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 모으고 넌 항상 최선을 다했어. 근데 아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결과가. 연수야, 이게 끝이 아니야.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아빠가 옆에 있잖아. 엄마도 있고. 그날 이후로 연수는 조금씩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것 정도였지만 며칠 지나니 거실에도 나왔습니다. 아내가 해준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2주쯤 지나니 연수가 다시 회사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부터 회사 나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괜찮겠어? 응. 계속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 돈도 다시 모아야 하고. 아내가 딸을 안아줬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연수는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의 눈빛이 조금 더 예리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직거래는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같은 큰돈이 오가는 거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면 의심하십시오. 비밀번호를 그냥 알려준다면 100% 의심하십시오. 신분증이나 등본을 보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다 위조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신분증도 위조하고 계약서도 위조합니다. 심지어 등본까지 위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위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저희 딸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제 딸도 이제는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괴로워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누군가의 사기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